네, 6.13 지방선거가 오늘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여야 후보들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갑작스레 취소되자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사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어제 핵실험장 폐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됐고요.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전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도 급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여야 정치권도 반응은 내놨습니다만 세 분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외교안보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변수 중에 하나일 될 거라고 저희들 예상을 했습니다만 어제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각 당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먼저. 우리 당에서는 일단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북한이 만약에 거기서 굉장히 세게 나갔거나 이랬으면 아마 이제 작년으로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어쨌든 대화를 다시 할 수 있다. 예. 좀 부드럽게 나갔거든요. 특히 예. 당사자가 김계관 부장이 어쨌든 그 당사자였는데 그렇게 풀었다는 면에서 저는 좀 앞으로 실마리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지방선거는 물론 영향은 없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그 날짜도 그렇고 예. 사실은 안보 이슈, 외교 안보 이슈는 그전에도 보면 북한과의 관계가 선거에 오히려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선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6월 12일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날짜였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희들이 매번 여쭤봤었는데 일단은 특별히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예. 그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진 나머지 아무래도 몇 가지 본질과 디테일 면에서 두 개 다 놓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 부분에 있어서는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달리 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의 합치 없이 막연히 만나게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들 전혀 관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말이 왔다 갔다 할 때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김계관을 통해서 어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는데 이때 또 디테일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정상적으로라면 이런 부분들이 이 협상의 본질은 강력한 제재에 따르는 북한의 변심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의 축이 북한에 있는 줄 알고 다시 미국을 설득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아닌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오히려 북한 쪽을 설득하는 것보다 미국을 설득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이 21분밖에 안 되고 가서 어떤 외교적 결례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까지 제대로 된 결과를 받아오지 못했던 것. 그 속에서 이미 이와 같은 결과는 잉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쳐왔다는 것. 특히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99.9%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럼 오판이었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밀어붙이기 위해서 일부러 옆에서 바람을 넣은 것인지 이것조차도 의문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이 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될 필요까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보 라인 교체까지 말씀하셨네요. 예. 일단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좀 돼서 온 국민이 원하고 있는 그 한반도의 비핵화, 특히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회담을 취소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선 DJ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숨소리까지 공유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과연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있고요. 여부가 문제가 있고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단독 정상회담도 하고 예. 그 직후에 바로 취소라는 이런 그 결정이 나왔는데 과연 회담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협의가 됐는지 청와대는 사전에 좀 뭔가를 알았는지 이것도 좀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북한 핵 문제가 딱 두 가지 경우 외에는 해결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냐면 김정은이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하고 딱 무릎 꿇고 나오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포용하고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포용하겠다. 이런 두 가지 외에는 사실은 중간에서 타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결국 미국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뭔가 다른 방안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설득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이냐. 이 중재자를 한다고 하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힘에 붙이는 게 아니냐. 예. 결국은 저는 역사적으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튼튼한 안보 위에서 결국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사실은 그 협상 테이블, 대화 테이블에 나왔기 때문에 이 기조의 변함없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굳건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중재 외교하려고 많은 애를 썼었죠. 유리 그릇 다루듯 하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왔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딱하거나 난처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당혹스럽다는 이야기까지 네.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는 어떻게 앞으로 좀 이 방향을 좀 타결해 나가야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작년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북한과 미국이 어쨌든 대화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종전 선언 전후에 이게 종전을 어떤 선언해야 되는 게 아니냐 북미 간에 이런 얘기들이 아마 저는 좀 나올 걸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미국을 설득하기로 했다는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한반도에 처한 어떤 지정학적 위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중국 시진핑 그 주석한테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뭐 약간 태클을 걸었거든요. 태클이라기보다는 이제 견제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일본도 보면 대화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남북 그다음에 미국이 3자 간의 대화가 되다가 중국과 이제 일본이 어찌 보면 이제 끼어드는 형태가 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결코 남북만의 아니면은 뭐 한국과 미국 간의 문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게 65년 이상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는 어쨌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하는 길에 변함이 없다. 예. 약간 이제 천천히 돌아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또 다른 하나의 시련을 맞게 됐는데 이 문제도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지방선거를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어떤 수준인지 경쟁률이 이제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판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각 당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포인트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먼저 여쭤볼게요. 그 광주 전남 지역에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특히 지금의 지지율 그리고 보수층 결집 문제랄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판세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요? 예, 뭐 당연히 어려운 국민이면 틀림없고요. 그렇지만 그 저희들 현명한 국민들을 믿고 있습니다. 한 군데 모든 것을 몰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뭐 민주주의 원리 자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항상 어떤 선거를 한쪽에 이기게 되면 그 다음 선거는 다른 쪽에 이기게끔 해가지고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렇게 균형을 갖춰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 그대로 반영되어져서 똑같이 뭐 일방적으로 어느 한 정당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그런 것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현 정부나 여당이 실패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 바닥에서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그동안 평창올림픽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장밋빛 그 그림들이 그려져서 예. 어려운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뭐 2주 남았으니까 또 그것도 변화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장밋빛 그림 속에 아래에 있는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많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정당 대결보다 지역의 그 살림,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인물 대결 구도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에 너무 연연해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은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 망가진 경제, 내 지갑은, 내 일자리는 이게 저희 그 슬로건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실업률이 4.5%고 역대 최악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10%가 넘는 상황이고요. IMF가 얘기하는 전 세계의 평균 성장률이 3.9%인데 우리는 지금 3.1% 올해 성장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보다 선진국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경제가 호황인 상황입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 이건 저는 문재인 정부가 1년밖에 안 돼서 그동안에 뭐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었기 때문에 1년 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고 무능하다. 예.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특별하게 국민들에게 많이 설득하고 지역 경제와 지역 지방 정부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뽑자 이런 취지로 말씀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었다. 대부분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예.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선거대책 첫 네, 회의 오늘 있었죠? 회의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우리 당 입장은 뭐 지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이번에 북미회담 취소도 보듯이 정치라는 건 어떻게 뭐 살아있는 생물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19일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취지고요. 예. 이번 선거의 기본 저희 구호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 정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지방 정부를 적폐를 청산해서 예. 어쨌든 저 민생 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 당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요. 선거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 질문 좀 들어볼게요.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했던 정당이 아닌 후보끼리는 단일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서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의지 그런 게 이제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했더니 오늘 홍 대표 다시 SNS 통해서 내가 말한 건 충북지사지 서울시장 선거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 딱 부러지게 충북지사라고 이야기해줬으면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단일화 얘기 실제 지금 당에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이 홍준표 대표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홍 대표 말 자체가 모순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어제 말한 내용 자체는 바로 충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충북지사가 박경국 후보와 신용환 후보인데요. 예. 신용환 후보가 바른미래당의 신용환 후보 자체가 우리 당에 계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념과 정책이 기본적으로 같다. 예. 그런 후보 사이에서는 당은 다르지만 당의 입장은 또 다르지만 예. 당사들 사이 후보 단일화는 가능하다. 그거 열어둔 거고요. 예. 그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이념과 정책이 다르면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그 자유한국당 후보와 연대, 그러니까 뭐 단일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 발언 이후에 갑자기 좀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또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대는 뭐 참여연대를 말씀하신 건 아닐 거고. 단일화요?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 삼선 피로감도 있고 여러 가지 지난 7년간의 그 시정에 실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에는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야권의 대표 후보는 안철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시민들이 판단을 해서 표를 몰아줄 것이다. 그럼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후보들끼리 모여서 무슨 협상을 통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 야권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려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좀 이야기가 됐었으니까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앞만 보고 가시는 뭐 단일화 부분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박원순 시장님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쭉 가겠다. 근데 아마 최근에 보시니까 이제 강남 3구 구청장이나 아니면 뭐 이분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서울 지역에 뭐 전체 지역에 좀 구청장들을 당면시키겠다 이런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에 정치권에서 가장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손학규 이 선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성파을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출마하겠다. 또 하지 않겠다. 이게 말을 계속 바꿨어요. 결국에는 이제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서 된 후보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밀었다고 제가 이야기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 이제 있는 겁니까? 그 송파을에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역량이 있고 가용 가능한 자산 중에 최고 경쟁력 있는 사람을 좀 투여를 하자. 그래서 이른바 손학규 차출론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손학규 위원장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 주변의 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좀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선당 후사의 입장으로 한번 출마를 해볼 생각이 있다라고 해서 어제 아마 유승민 대표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압니다. 예. 출마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사를 밝혔으면 당 내에서
바로 수용이 되고 정리가 되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그 혼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아니 선대위원장인데 본인이 이 지방선거를 전체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그게 당에서 그렇게 더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예. 나는 접겠다. 접는 게 오히려 당을 위하는 길이다. 예.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일단 있습니다. 갈등은 봉합됐어요. 하지만 선거 이후에 네, 유승민 대표와 또 안철수 후보 진영 간의 어떤 그런 갈등,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 역사와 그 풍토가 다른 사실 그 진영이 다른 두 당이 합쳐졌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을 일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선거를 통해서 각 후보들을 돕는 과정에서 화학적 결합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역대 통합을 했을 때 이렇게 단시간 내에 그래도 도장을 가지고 어디 도망갔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공천의 갈등은 있었지만 예. 민주주의 그 정당에서 경쟁하는 그런 서로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면 두 분 섭섭하시니까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욕설 음성 파일, 이 자유한국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민주당 쪽 특히 이제 또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쪽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개한 거를 법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당연히 검토를 했죠. 예. 했겠죠. 예. 근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예. 됐고요. 예. 예. 공개하신 배경은 어디 예, 당연히 그 도지사 후보의 자질 검증 차원이고요.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 입장에서 국민들이 도지사 후보를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야 선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증은 당연히 있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건 선거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입니다. 예.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에 처벌을 받지만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했던 그 동영상 자체가 원래부터 존재하던 동영상이었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올렸을 뿐이고 그 자체는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2번이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 가지고요. 선거 과정에 한 번 받았고 또 언론사를 상대로 받았고 그때도 이제 가처분 결정했는데 손해배상 판결도 있었고요. 결국은 뭐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미 물론 형사는 아니죠. 민사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만약에 고발을 하면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할 거라 보고요. 이재명 또 후보 지금 측에서 고발하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관건이 되는 게요. 아마 그 전에 홍준표 대표가 뭐 유세차에 뭐 튼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뭐 가처분이라는 법적 조치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 이에 따른 아마 법적 책임은 분명히 뭐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홍보위원장들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예, 한마디만 예. 이야기- 아까 판결 이야기에 대해서만 하나만 네. 얘기 드리면요. 판결의 그 집행력은 그 판결 받은 사람만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다른 제3자에게 적용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제3자가 다른 합리화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판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두 분이 변호사신데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예. 자, 예.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